안녕하세요. 가족 이야기 채널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여성의 일생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끝에 곧 엄마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만큼 성스럽고 행복한 순간이 또 있을까요? 저 또한 그 벅찬 행복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 행복은 4년이라는 기나긴 기다림, 남몰래 흘렸던 수많은 눈물과 간절한 기도가 모여 이뤄진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기쁘던 소식, 제 안에서 자라나는 작은 생명의 씨앗이 끔찍한 비극의 시작이 될 뻔했다는 것을요. 제 인생 최악의 악몽 속에서도 감히 떠올리지 못할 거대한 음모의 서막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야기는 운명의 그날, 지난주 어느 날 저녁에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남편 지훈 씨에게 선명한 두 줄이 그어진 임신 테스트기를 건넸을 때 그는 잠시 숨을 멈추더니 이내 환희에 찬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는 저를 번쩍 안아들고 거실을 빙글빙글 돌며 눈물이 쏙 빠지도록 크게 웃었습니다. 4년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4년이라는 시간 동안 희망 없이 기다려온 저희에게 드디어 하늘이 선물을 내려준 것입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남편은 이 기쁜 소식을 온 가족에게 자랑스럽게 알렸습니다. 시동생인 준서는 환하게 웃으며 축하해 주었죠. 하지만 가장 격한 반응을 보인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 박 여사님이셨습니다. 아들의 말을 들은 어머니는 순간 몸이 굳은 듯 했고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이 그릇에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고는 이내 그 눈이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온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벌떡 일어나 제게로 성큼성큼 걸어오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떨리는 두 팔을 벌려 저를 힘껏 껴안으셨습니다. 아가, 얘야, 이게 정말이냐? 정말 사실이야. 어머니는 저를 무척 세게 안으셨고 저는 그분의 가슴이 감격으로 가쁘게 오르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 저희에게 아기가 생겼어요. 저 또한 벅차오르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엉엉 우셨습니다. 아이고, 부처님, 조상님이 드디어 우리 집안을 돌보셨구나. 고맙다, 미나야, 우리 며느리, 정말 고맙다. 네가 바로 우리 집안에 굴러들어온 복덩이야.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고 그분의 뜨거운 눈물이 제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진심 어린 기쁨을 보며 지난 몇 년간 제가 겪었던 모든 서러움과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제가 시어머니께 진심으로 인정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관심은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부터 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집안일에는 손도 못 대게 하셨죠. 이제 너는 우리 집안의 보물이야. 내 할 일은 오직 잘 먹고 잘 자고 푹 쉬면서 내 귀한 장손을 건강하게 품는 것뿐이다. 다른 건 다 이 어미가 알아서 할게. 어머니는 매일 아침 일찍 손수시장에 나가 가장 신선한 식재료를 골라오셨습니다. 온갖 책을 뒤지고 인터넷을 검색하며 임산부에게 좋다는 보양식을 연구하셨습니다. 심지어 여기저기 친구분들과 지인들에게 전화해 태아를 안정시키고 기를 보충하는 민간요법까지 물어보셨습니다. 그 정성은 친어머니보다 더 지극하고 세심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 그 관심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주 귀한 비방으로 전해 내려오는 한약재를 구해오셨다고 했습니다. 옛날 임금님들이 귀한 왕자를 낳기 위해 드셨던 것이라면서요. 이 약을 구하기 위해 아주 멀리 있는 유명한 한약방까지 직접 다녀오셨다고 했습니다. 오후 내내 부엌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홀로 무언가를 정성껏 다리셨습니다. 집안 가득 진한 한약 냄새와 토종닭고는 냄새가 어우러져 퍼졌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기대가 담긴 향기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어머니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닭백숙 한 그릇을 제 앞에 정성껏 놓아주셨습니다.
미나야, 어서 먹어라. 이 어미의 정성이 전부 들어간 거란다. 하늘과 땅의 모든 좋은 기운이 이 그릇 안에 다 담겨 있어. 싹 비우고 우리 강아지 건강하고 총명하게 자라게 해야지. 저는 그릇에 담긴 닭백숙을 바라보았습니다. 황금빛 국물에 붉은 대추와 뽀얀 인삼, 구기자가 어우러진 모습에 마음이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침내 그 모든 노력 끝에 제가 시어머니를 진정으로 기쁘게 해드릴 일을 해낸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그 사랑의 결실을 맛보기 위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운명의 순간 숟가락이 제 입술에 닿기 불과 몇 센티미터 전이었습니다. 음식을 나르던 가사도우미 이모님이 제 바로 옆에서 갑자기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이모님은 젓가락을 줍는 척 허리를 숙이더니 제 귀에 바싹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모님의 숨결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진한 한약 냄새와 가족들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모님의 목소리가 짧지만 날카로운 비수처럼 귓가에 파고들었습니다. 온몸이 그대로 얼어붙었고 손에 든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사모님, 드시지 마세요. 그 말을 마친 이모님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황급히 일어나 자기 일을 계속했습니다. 방금 그 말은 마치 스쳐 지나가는 바람결 같았지만 저는 이모님의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는 것과 상을 닦는 그분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모님은 감히 저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시선은 의도적으로 다른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극심한 공포가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손에 든 숟가락은 허공에서 멈춰버렸습니다. 드시지 마세요. 왜, 이모님은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 이 닭백숙은 시어머니의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이 아니었던가? 대체 무슨 문제가 있다는 말인가? 저는 슬쩍 이모님을 쳐다봤지만 그분은 제 눈을 필사적으로 피하며 공포에 질린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다정한 눈빛으로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의심이라는 렌즈를 통해 본 그 눈빛 속에는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초조한 기다림, 긴장감이 느껴질 정도의 간절함이었습니다. 왜 그러니, 아가, 어서 먹어야지, 다 식겠다. 어머니가 다시 재촉하셨습니다. 제 마음은 순식간에 실타래처럼 엉켜버렸습니다. 한쪽은 제가 그토록 바라던 달콤한 관심과 사랑이었습니다. 다른 한쪽은 미스터리하고 공포스러운 경고였습니다. 저는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시어머니의 그칠 줄 모르는 기쁨, 그 행복의 눈물이 전부 연기였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만약 연기라면 대체 무엇을 위한 연기일까요? 그 뒤에 숨겨진 음모는 무엇일까요? 이 진한 정성이 담긴 닭백숙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보약일까요? 아니면 독약일까요? 사랑일까요? 아니면 완벽하게 위장된 끔찍한 음모일까요? 이모님의 속삭임은 마치 보이지 않는 칼날처럼 제 행복한 상념을 단숨에 베어버리며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사모님, 드시지 마세요. 저는 조각상처럼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고 손에 든 숟가락은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불과 몇 초 전까지만 해도 저를 따뜻하고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했던 진한 한약과 푹 고운 닭고기 냄새가 이제는 숨막히는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수만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왜, 이모님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모님은 착하고 성실한 분이셨습니다. 이 집에서 오랫동안 일해오신 분이 그런 악의적인 농담을 할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모님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닭백숙에 무슨 문제가 있단 말인가? 저토록 다정한 눈빛으로 나를 보고 계신 시어머니가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친손주를 해치려 한다는 말인가? 아냐, 그럴 리 없어. 분명 무슨 오해가 있을 거야. 혼란스러운 그 순간 지난 4년간의 며느리 생활이 슬로우 모션 필름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와 남편 지훈 씨가 결혼을 결심했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지훈 씨는 제 첫사랑이었고 다정하고 따뜻한 도시 남자인 그는 먼 길을 마다 않고 주말마다 시골에 있는 저를 보러 와주었습니다. 그는 저의 소박하고 꾸밈없는 모습, 그리고 제가 차려주는 투박한 시골 밥상을 사랑했습니다. 저는 건축가인 그의 재능과 낭만적인 면모, 그리고 그의 눈에 담긴 진심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사랑만 있다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장벽은 바로 그의 어머니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러 간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머니는 사교적인 미소로 저를 맞았지만 그 눈빛은 마치 스캐너처럼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었습니다. 저희 집안에 대해, 부모님의 직업에 대해 물으신 뒤 지훈 씨를 쳐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대화 내내 어머니는 친구분들의 딸들, 좋은 집안의 대기업에 다니는 아가씨들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은근히 저를 비교하고 깎아내리셨습니다. 그날 밤 제가 부엌에서 이모님과 함께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거실에서 어머니가 지훈 씨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난 도저히 허락 못한다.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번듯한 건축가에 우리 집안도 남부럽지 않은데 어떻게 저런 시골뜨기 계집애랑 결혼을 하겠다는 거니? 문당호도에 맞지 않아. 나중에 친구나 친척들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니라고. 그 말은 제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포기할까? 지훈 씨를 위해 헤어져야 할까 생각했습니다. 그가 더 좋은 조건의 여자를 만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지훈 씨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저를 품에 안고 수없이 약속했습니다. 저만을 사랑한다고, 어머니를 설득하겠다고, 시간이 모든 것을 증명해 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과 일주일 뒤 박 여사님께서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카페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잡으시고는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나야.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요, 며칠 많이 생각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겉으로 보이는 허울만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하마터면 내 아들의 행복을 망칠 뻔했구나. 우리 지훈이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더라. 며칠 동안 괴로워하는 아들 모습을 보니 차마 마음이 아파서 안 되겠어. 자식이 행복하면 부모는 그걸로 족한 거지. 너희 둘 결혼 이제 반대 안 할란다. 그러고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너는 착하고 어진 아이야. 나중에 시집 오면 이 어미를 친정 어머니처럼 생각하렴. 무슨 서운한 일 있으면 나한테 다 털어놓아라. 내가 내 편이 되어 줄게. 그 순간 저는 믿었습니다. 어머니의 변화를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자식의 사랑이 마침내 어머니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의 결혼식은 모든 사람의 축복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간 박 여사님은 약속을 정말로 지키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시어머니가 되어주셨습니다. 친어머니보다 더 저를 아껴주셨습니다. 맛있는 요리를 가르쳐 주시고 같이 쇼핑을 가고 친구처럼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훈 씨와 제가 다툴 때면 항상 중재에 나서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모든 경계심을 완전히 풀고 진심으로 의지하게 만드셨습니다.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시댁을 만났다고요. 손주를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 또한 압박이 아니라 할머니로서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소망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 어머니의 벅찬 기쁨과 지극한 정성은 너무나 당연하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니? 아가, 어서 먹어야지. 다 식겠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저를 현실로 돌려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다정한 눈빛이었지만 조금씩 초조함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모님의 경고는 여전히 귓가에서 차갑고 불길하게 맴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지난 4년간 저를 사랑으로 대해주신 시어머니를 믿어야 할까? 아니면 가사도우미의 미스터리한 속삭임을 믿어야 할까? 만약 제가 먹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어머니께 상처를 드리고 남편을 곤란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만약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지? 제 뱃속의 작은 생명, 이 아이를 걸고 도박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천금 같은 순간 엄마로서의 본능이 이성을 이겼고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임신 초기에 입덧으로 고생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곤란한 상황을 벗어날 완벽한 핑계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애써 감사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께서 끓여주신 닭백숙 정말 맛있어 보여요. 냄새도 너무 좋고요. 분명 몸에 아주 좋겠죠. 저는 숟가락으로 국물을 조금 떠서 천천히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아주 먹고 싶어 하는 것처럼 연기했지만 저는 국물을 삼키지 않고 혀끝으로 맛만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얼굴을 찡그리며 재빨리 숟가락을 내려놓고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헛구역질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입안에 퍼진 한약 맛은 확실히 이상했습니다. 씁쓸하면서도 비릿한 제가 아는 일반적인 임산부용 보약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맛이었습니다. 오해. 저는 참을 수 없다는 듯 소리를 내며 황급히 일어나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쾅 닫고 수도꼭지를 3개 틀어 물소리를 낸 뒤 일부러 구역질 소리를 격하게 냈습니다. 저는 세면대에 몸을 숙였습니다. 정말로 눈물이 흘러나왔지만 그것은 메스꺼움 때문이 아니라 공포와 혼란 때문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걸까? 아니면 정말로 나와 내 아이를 노리는 음모가 숨어 있는 걸까? 제가 일부러 창백해진 얼굴로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식탁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기쁨과 환희는 없었고 그 자리를 무겁고 긴장된 침묵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닭백숙은 그대로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지훈 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달려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많이 힘들어. 병원 가볼까? 하지만 시어머니, 박 여사님은 더 이상 다정한 표정을 짓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팔짱을 낀 채 굳은 얼굴로 앉아 계셨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는 제 등골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저를 보시고는 걱정의 말 한마디 없이 오히려 책망과 분노가 섞인 말투로 쏘아 붙이셨습니다. 내 정성이 아깝다. 정말. 오후 내내 부엌에서 땀 흘리고 비싼 돈 들여 보약을 사왔더니 결국 다 쓸모없게 됐구나. 못 먹겠으면 그냥 못 먹겠다고 할 것이지. 꼭 저렇게 질색을 해야 속이 시원한 게냐. 꼭 내가 음식에 독이라도 탄 것처럼 말이야. 어머니의 말은 제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알던 그 자상하고 이해심 많던 시어머니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입덧 때문에 한약 냄새를 맡으면 속이 울렁거려서요.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해명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손을 내저으며 말을 잘랐습니다. 핑계 대지 마라. 이게 무슨 입덧이야. 이건 보약이야. 향긋하기만 하지 비린내는 하나도 없는데. 넌 처음부터 내 정성을 무시했던 게지. 늙은 시어미가 힘들게 끓여다 주니 맛도 보기 싫고 걷어차고 싶었던 게 아니냐. 정말 은혜를 원수로 갚는구나. 지훈 씨는 어머니가 화를 내자 저를 나무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걱정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난처함과 약간의 짜증이 섞인 얼굴이었습니다. 당신도 참 이상하네. 어머니께서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는데 못 먹겠으면 좀 부드럽게 말할 수도 있잖아. 왜 어머니 속을 상하게 만들어? 다 당신이랑 아기 생각해서 그러시는 건데.
저는 그 자리에 외톨이처럼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 눈에 저는 시어머니의 정성을 무시하는 경우 없는 며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아들이 자기 편을 들자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그분은 일어나 닭백숙 그릇을 가리켰습니다. 됐다. 저 애가 안 먹겠다니 그냥 버려서 속 시원하게 하자. 이모, 이거 가져다가 버려요. 구석에 숨죽이고 서 있던 이모님은 그 말을 듣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이모님은 저를 힐끔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공포와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한 채 이모님은 조용히 닭백숙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모님의 뒷모습을 보며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모님의 경고, 시어머니의 과민 반응, 모든 것이 이 닭백숙에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며 모든 사건을 다시 맞춰보려 했었습니다. 다정함에서 분노로 급변한 박 여사님의 태도, 이모님의 미스터리한 속삭임, 그리고 한약의 이상한 맛까지 모든 것이 흩어진 조각들이었지만 하나같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이모님과 단둘이 이야기해서 진실을 알아내려 했지만 이모님은 저를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다가가면 황급히 다른 핑계를 대고 자리를 떴습니다. 제가 부엌에 들어가면 이모님은 빨래를 널러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마당으로 나가면 이모님은 화장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를 보는 이모님의 눈빛은 항상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마치 끔찍한 비밀,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비밀을 숨기고 있는 사람처럼요. 이모님이 저를 피하면 피할수록 저는 이 집에 어두운 음모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음모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제 아이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악몽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 당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제 아이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진실을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우리 집은 무겁고 숨막히는 공기에 휩싸였습니다. 그날의 닭백숙 사건은 박 여사님께서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완벽한 구실이 되었습니다. 지난 4년간 교묘하게 감춰왔던 바로 그 얼굴을요. 더 이상 다정하고 상냥한 모습은 없었습니다. 대신 차가운 냉대와 날카로운 감시, 그리고 가시 돋친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더는 손수 보양식을 만들어주시지 않고 이모님에게 지시한 뒤 온갖 트집을 잡았습니다. 임산부가 먹을 음식을 이렇게 짜게 만들면 어떡해요? 내 손주 목말라 죽일 셈이에요. 또는 오늘은 왜 미역국을 끓였어요? 미역이 산모한테 안 좋은 거 몰라요. 정말 시골 출신이라 아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 이모님은 그저 작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사모님께서 미역국을 좋아하셔서 일부러 끓였습니다. 작은 사모님 국은 따로 끓여두었습니다. 어머니가 내뱉는 모든 날 선말들은 비록 요리한 사람은 이모님이었지만 전부 저를 향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 지훈 씨는 여전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분노와 아내의 침묵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가 어머니의 정성을 무시했고 어머니는 너무 실망한 나머지 까칠하게 변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는 제게 몇 번이나 어머니께 사과하고 화해하라고 권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어머니께 부드럽게 말씀드려봐. 당신이 아랫사람인데 조금 숙이면 어때서 그래. 그렇게 입 다물고 있으면 어머니 화만 돋우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제 마음은 쓰라렸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저의 침묵이 분노가 아니라 공포 때문이라는 것을요. 만약 제가 이모님의 경고를 입 밖에 내면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을 것이고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바로 이모님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이 폭풍 속에서 제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이모님이었지만
그분은 저를 필사적으로 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을 걸려고 할 때마다 이모님은 서둘러 다른 일을 하러 가버렸습니다. 저를 보는 그분의 눈빛은 항상 미안함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이모님이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쪽은 오랫동안 자신을 거두어준 주인마님이었고 다른 한쪽은 양심과 어쩌면 저의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모님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주 오래전부터 시댁에서 일해왔다는 이야기만 어렴풋이 들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이모님이 지훈 씨가 갓난아기였을 때부터 돌봐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말이 없고 입이 무거우며 매우 신중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시집 온 4년 동안 저는 이모님이 집안일에 대해 험담하거나 수다 떠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그저 소리 없는 그림자처럼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중한 분이었기에 그분의 경고는 더욱 무게감 있게 다가왔고 저를 더 깊은 고민에 빠뜨렸습니다. 이모님처럼 조심스러운 분이라면 절대 근거 없는 말, 자신과 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말을 함부로 내뱉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 아주 끔찍한 무언가를 알고 계신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인내심을 갖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이모님을 압박하지 않고 대신 눈빛으로 소통하려 했습니다. 간절함과 믿음이 담긴 눈빛으로요. 서로 스쳐 지나갈 때마다 저는 이모님을 믿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요.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으로 그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저의 인내심과 눈빛이 통했던 것 같습니다. 혹은 한 인자한 여성의 양심이 더 이상 침묵을 허락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온 가족이 잠든 어느 날 밤, 제가 방에 홀로 앉아 뱃속의 아이를 걱정하고 있을 때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문을 열자 이모님이 서 계셨습니다. 창백한 얼굴, 낡은 천에 싼 무언가를 든 채 떨고 있는 손. 이모님은 제게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하고는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살짝 닫았습니다. 작은 사모님, 이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요 며칠 너무 무서워서 사모님과 이야기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이모님. 저는 이모님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다 이해해요. 무슨 일이든 천천히 제게 말씀해 주세요. 이모님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사모님. 만약 큰 사모님께서 아시면 저를 죽이실 겁니다. 저는 사모님께 이것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이것이 사모님께서 모든 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모님은 떨리는 손으로 천에 싼 물건을 제 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돌아가신 진짜 안주인마님, 지훈, 도련님의 친어머니 유품입니다. 오래전 임종하시기 전에 제게 주시며 아주 소중히 간직했다가 나중에 도련님이 착하고 현명한 아내를 얻으면 그 며느리에게 전해주라고 하셨습니다. 박 여사님은 이것의 존재를 전혀 모르십니다. 지난 4년간 저는 사모님을 계속 지켜봐왔습니다. 저는 사모님이야말로 돌아가신 안주인 마님께서 찾던 분이라는 걸 압니다. 사모님은 좋은 분이세요. 저는 사모님과 뱃속의 아기가 해를 입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을 마친 이모님은 황급히 눈물을 닦고 제게 고개를 숙인 뒤 그림자처럼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방금 들은 말을 소화하려 애썼습니다. 지훈 도련님의 친어머니, 돌아가신 안주인마님, 시어머니이신 박 여사님이 지훈 씨의 친어머니가 아니란 말인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천을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갈색 가죽 표지에 낡고 모서리가 다른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수첩이야말로 이 집에 숨겨진 모든 끔찍한 비밀을 열어줄 열쇠일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수첩에 닿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첩이 아니었습니다. 고인의 유품이자 과거의 목소리였고 어쩌면 저와 제 아이의 미래가 걸린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심호흡으로 마음을 가다듬고 천천히 첫 장을 넘겼습니다. 부드럽고 단아한 교양 있고 깊은 내면을 지닌 여성의 필체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하루하루의 사건을 기록한 일기가 아니라 삶의 마지막 나날에서 내려간 속마음, 슬픔이 담긴 글들이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은주, 제 남편의 첫 번째 아내이자 친어머니였습니다. 첫 몇 장을 읽는 동안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어린 아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이 담긴 글들이었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의 이야기, 어린 지훈의 미소에 대한 묘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의 미래를 걱정하며 착하고 올바른 남자로 자라주길 바라는 마음이 절절했습니다. 하지만 뒤로 갈수록 글은 슬픔의 빛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서서히 갉아먹는 불치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가오는 죽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든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순자. 어머니는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그이가 순자 씨를 데리고 왔다. 먼 친척 동생이라는데 마지막 가는 길에 나를 돌봐주기 위해 왔다고 한다. 아마 내가 슬퍼할까봐 그랬겠지. 보기에는 착하고 성실해 보인다. 그녀가 있어 조금은 위안이 된다. 적어도 내가 떠나고 나면 나 대신 그이와 우리 아들을 돌봐줄 사람이 있으니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박 여사님은 시아버님의 먼 친척 동생으로 임종을 앞둔 첫 아내를 돌보기 위해 이 집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관계는 정말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서둘러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글은 점점 더 절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은주님은 무언가를 깨달은 듯했습니다. 그이와 순자 씨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이 느껴진다. 가끔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나 이상하다. 나는 두렵다. 내가 떠나고 나면 그녀가 내 자리를 차지할까봐 두렵다. 나는 오직 그녀가 우리 지훈이를, 내 어린 아들을 사랑해주지 않을까봐 두려울 뿐이다. 아이는 아직 너무 어리다. 아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장, 그분이 남긴 마지막 글이 모든 것을 드러냈습니다. 필체는 떨리고 눈물에 번져 있었습니다. 오늘 나는 그이와 아버님, 시아버지의 대화를 우연히 듣고 말았다. 순자 씨가 그이의 아이를 가졌다고 한다. 아들이라고.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떠날 날만을. 세상에 왜 운명은 우리 모자에게 이토록 잔인한가. 내 아들 지훈이, 내 불쌍한 아들 계모와 이복동생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니 누가 내 아들을 지켜줄까.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지훈 씨는 박 여사님의 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부인의 아들이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단지 계모였고 그의 어머니가 병상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이 가정에 끼어든 제3자였습니다. 그리고 박 여사님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아들 준서는 바로 그분의 친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지난 수년간 박 여사님이 지훈 씨에게 보여준 친절과 사랑, 그 모든 것이 끔찍한 연극이자 위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비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첩 사이에는 누렇게 바랜 편지, 사본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시할아버님께서 첫 번째 며느리인 은주님께 보낸 편지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습니다. 사랑하는 내 며느리 은주야, 네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안다. 네, 가장 큰 걱정이 우리 지훈이라는 것도 안다. 그러니 안심하거라. 내가 이미 유언장을 작성해 두었다. 훗날 우리 김씨 종가의 모든 재산, 즉 이 집과 모든 토지는 가장 먼저 태어나는 첫 번째 적장손에게 상속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내 핏줄과 우리 지훈이의 미래가 결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유언장, 첫 번째, 적장손.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제 머릿속에서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손주를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주는 반드시 자신의 친아들 준서의 아이여야만 했습니다. 그분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제가 아들을 낳을까봐. 만약 그렇게 되면 제 아이가 이 집안의 첫 번째 적장손이 될 것이고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애지중지하는 아들 준서가 빈털터리가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분의 음모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그분은 제게서 아들 손주를 원치 않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아이를 없애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한약 닭백숙은 보양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독약이었습니다.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신의 손주를 죽이려는 한 피도 눈물도 없는 여자의 잔혹한 음모였습니다. 저는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온몸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들은 저뿐만 아니라 지훈 씨까지 속였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 아이를 해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연극, 이제 끝낼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잠긴 방문 안에서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낡은 수첩은 여전히 제 무릎 위에 펼쳐져 있었지만 제 정신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경악과 분노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에 대한 찢어지는 듯한 아픔으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가 지난 4년간 굳게 믿어왔던 행복한 가정. 자애로운 시어머니라는 아름다운 장막이 무참히 걷히고 그 뒤에 숨겨져 있던 기만과 음모 그리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잔혹한 계획에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결혼 후 갑자기 변했던 박 여사님의 태도, 비정상적일 정도로 친절했던 그 모습, 그 모든 것이 저희의 사랑에 감화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연극이었고 장기적인 투자였습니다. 그분은 완벽한 시어머니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저를 통제하고 거짓된 평온함 속에 잠재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분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제가 임신할 날을. 그리고 그날이 오자 마침내 행동을 개시한 것입니다. 그분의 음모는 너무나 악랄하고 치밀했습니다. 남편인 지훈 씨의 의심을 살 수 있었기에 대놓고 제 임신을 반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미칠 듯이 기뻐하는 척하며 며느리와 손주를 끔찍이 아끼는 시어머니로 변신했습니다. 손수 보양식을 끓여준다는 것은 그 안에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넣을 수 있는 완벽한 명분이었습니다. 그날의 한약 닭백숙은 보양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교묘하게 위장된 낙태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제 아이가 자연스럽게 사라지기를 바랐습니다. 태아가 약해서 혹은 유산기가 있어서 유산된 것처럼 꾸며 아무도 자신을 의심하지 못하게 만들려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피도 눈물도 없는 행동의 이유는 오직 하나, 시할아버님의 운명적인 유언장이었습니다. 막대한 종가 재산 전체가 첫 번째 적장손에게 상속된다는 것. 그분은 두려웠습니다. 제가 아들을 낳을까봐. 만약 그렇게 되면 첫째 부인의 아들인 지훈 씨와 저의 아이가 유일한 상속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모든 사랑과 희망을 쏟아붓는 애지중지하는 아들 준서가 빈털터리가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이 집에 발을 들여놓기 위해 자신의 젊음을 바쳤고 자애로운 계모 역할을 묵묵히 연기해왔습니다. 그 모든 것은 저 거대한 재산을 위해서였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고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손주를 죽이려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수십 년간 키워온 아들까지 기만하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 지훈 씨, 그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속임수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자기 어머니의 행복을 앗아간 여자를 어머니라 부르며 존경하고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 어머니의 눈에 자신이 그저 뻐꾸기 새끼, 자신과 친아들이 부와 명예를 차지하기 위한 도구이자 발판에 불과했다는 사실을요.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당장 문을 박차고 나가 이 수첩을 그들의 얼굴에 던지고 모든 위선을 만천하에 폭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억제했습니다. 안 돼. 그렇게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돼. 내 손에는 이 수첩 외에 아무런 증거가 없어. 그들은 쉽게 발뺌할 것이고 심지어 내가 시어머니를 모함한다고 뒤집어 씌울 수도 있어. 그렇게 되면 결국 쫓겨나는 것은 나일 뿐이야.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어. 내게는 아이가 있어. 내 아이는 내가 지켜야 해.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평정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눈물은 멎었고 아팠던 가슴 대신 차가운 결단력과 이상할 정도로 날카롭게 작동하는 두뇌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들이 게임을 원한다면 좋아, 기꺼이 상대해주겠어. 하지만 더 이상 그들의 규칙대로 움직이지 않을 거야. 나만의 새로운 게임을 만들겠어. 나는 방어만 하지 않고 반격할 것이다. 내 아이를 지킬 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진짜 시어머니와 불쌍한 내 남편의 목까지 되찾아올 것이다. 그 피도 눈물도 없는 자의 계획은 완벽했을지 모르지만 그분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분은 저를 얕봤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지키려는 엄마의 본능을 너무나 얕봤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운명의 그 밤 이후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순진하고 착한 미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시어머니의 정성을 무시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착한 며느리 역할을 충실히 해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치밀한 계획, 반격의 시나리오가 꼼꼼하게 짜여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증거 수집이었습니다. 수첩은 과거의 이야기일 뿐 현재의 박 여사님에게 죄를 묻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분의 음모에 대한 반박 불가능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산부인과 검진을 핑계로 몰래 외출하여 보안 장비 가게로 향했습니다. 제 얼마 안 되는 비상금을 털어 초소형 카메라 2대를 구입했습니다. 녹음 기능은 물론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영상 전송이 가능한 모델이었습니다. 어디에든 쉽게 위장할 수 있을 만큼 작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첫 번째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카메라 설치.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발각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테니까요. 저는 기회를 기다렸고 다음 날 밤 여사님과 준서가 외출하고 저와 이모님만 남았을 때 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모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모님을 찾아가 모든 진실을 털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집안에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있는 것 같아 의심스럽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모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만 말했습니다. 이모님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가신 안주인에 대한 충성심과 지훈 씨를 향한 애정이 두려움을 이겨낸 것입니다. 이모님이 밖에서 망을 봐주시는 동안 저는 신속하게 2대의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하나는 거실의 조화 화분 속에 교묘하게 숨겼습니다. 온 가족, 특히 박 여사님과 준서가 자주 앉아 이야기하는 소파를 포함한 것을 전체를 촬영할 수 있는 각도였습니다. 더 중요한 2번째 카메라는 부엌의 낡은 환풍기 안에 숨겼습니다. 박 여사님께서 저를 위해 보양식을 만드시는 조리대를 정면으로 비추는 위치였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제가 연기를 시작할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먼저 박 여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죄송함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요 며칠 제가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어머니의 깊은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버릇없이 굴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박 여사님은 제 말을 듣고는 아주 관대한 척 하셨습니다. 제 손을 잡고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됐다. 네가 잘못을 알았으면 그걸로 족하다. 나도 성미가 급한 탓이 있었지. 다 내 손주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런 거니 너도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우리의 연극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지훈 씨는 저와 어머니가 화해하자 안도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거대한 폭풍전에 거짓된 고요함이라는 것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상상 이상으로 고분고분한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끓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든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저를 위해 특효 보양식인 한약 닭백숙을 끓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순진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와 이모님은 조용한 동맹을 맺었고 시어머니의 눈 바로 아래에서 위험천만한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간단했지만 완벽한 호흡과 용기 그리고 약간의 대담함이 필요했습니다. 매일 박 여사님께서 부엌에서 특효 보양식을 만드는 비밀스러운 작업을 하실 때 저는 다른 곳에서 똑같은 한약 닭백숙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 이모님은 재빠르고 교묘하게 기회를 엿봐 시어머니가 만든 닭백숙 그릇과 제가 주문한 것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가장 긴장되는 순간은 박 여사님께서 부엌에서 그 독약이 든 그릇을 정성스럽게 들고 나오실 때였습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 연극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시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닭백숙 그릇을 받아들고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는 먹으면서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끓여주신 닭백숙 정말 맛있어요. 몸이 건강해지는 게 느껴져요. 역시 어머니 손맛이 최고예요. 저의 칭찬 한마디 한마디는 그분의 음모가 성공하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고 박 여사님은 점점 더 의기양양해지며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우리의 연극은 그렇게 매일 계속되었습니다. 그 연극 속에서 선량함과 조용한 용기가 바로 가족의 식탁 위에서 악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먹는 건강한 닭백숙 한 숟갈 한 숟갈에는 이모님이 저와 제 아이를 위해 보여주신 인간애와 조용한 희생의 맛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연극을 계속했습니다. 점점 더 피곤한 척, 어지럽고 메스껍다고 호소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그런 저를 보며 아주 걱정하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눈빛 속에서 저는 교묘하게 감춰진 사악한 기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약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장 경계심을 늦춘 바로 그 순간 그분은 자신의 진짜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제 연극에 새로운 조연들이 등장할 때가 된 것입니다. 저의 연극은 완벽하게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시어머니가 정성껏 끓여주신 닭백숙을 고분고분 받아먹고 날이 갈수록 쇠약해지는 척했습니다. 저의 실감나는 연기는 박 여사님에게 가장 효과적인 안정제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완전히 함정에 빠졌으며 자신의 음모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바로 그 방심이 그분과 그분이 애지중지하는 아들 준서의 경계심을 허물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몰래 속삭일 필요도 없이 거실과 부엌에서 자신들의 계획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자눈이 그들의 모든 말과 행동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카메라와 연결된 스마트폰을 통해 보고 들은 것은 수첩에서 읽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과거에 기반한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진행형인 범죄의 생생하고 적나라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방에 홀로 앉아 그 영상들을 보며 비명이 터져 나오지 않도록 역겨움에 구토가 나오지 않도록 입을 틀어막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훈 씨가 아직 퇴근하지 않았을 때 박 여사님과 준서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여느 때처럼 다리를 꼬고 앉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어머니 약이 엄청 효과 좋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저 여자 뱃속에 있는 건 아직도 멀쩡한 거예요? 박 여사님은 제 방 쪽을 힐끗 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지만 카메라에 녹음되기에는 충분히 큰 소리였습니다. 조급해하지 마라. 이 약은 서서히 스며들어서 안에서부터 파괴하는 거야. 그래야 자연유산처럼 보이지. 시끄럽게 소문나면 의심받을 수 있잖니. 걱정 마라. 내가 그 의원한테 확실히 물어봤어. 보름만 계속 먹이면 용의 태아라도 못 버틸 거라고 했어. 보름이나요? 너무 길어요. 준서가 투덜거렸습니다. 저는 밤이 길면 꿈도 많다고 걱정된단 말이에요. 덜컥 저 여자가 진짜 아들이라도 낳으면 우리 계획은 다 물거품이잖아요. 이 집 재산 전부가 그 뻐꾸기 새끼랑 그놈 자식한테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뻐꾸기 새끼. 준서의 입에서 나온 그 두 단어는 너무나 가볍게 들렸지만 제게는 심장을 찌르는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제 남편, 지훈 씨가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복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아들의 말을 듣고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아기가 가득한 미소였습니다. 뭘 걱정하느냐. 모든 건 이 어미 손바닥 안에 있다. 만약 자연유산이 안 되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어.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게 하거나 음식에 탈이 나게 할 수도 있지. 어쨌든 그 태아는 형태를 갖추기 전에 반드시 사라져야 해. 그리고 지훈이 걘 걱정할 것 없다. 걔는 순에 빠져서 내가 하는 말이라면 뭐든지 믿어. 내가 걔를 이만큼 키운 것도 다 세상 사람들 눈을 속이고 오늘을 기다리기 위해서였어. 나중에 내 아들, 우리 준서가 재산을 확실히 손에 쥐고 나면 그 근본 없는 놈은 저 시골뜨기 마누라랑 같이 내쫓아버릴 거다. 저는 방 안에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어머니도 할머니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탈을 쓴 악마였습니다. 그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제 아이를 죽이려 할 뿐만 아니라 저까지 해치고 결국에는 제 남편을 자기 집에서 쫓아낼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저는 손에 든 스마트폰을 꽉 쥐고 스스로에게 침착해야 한다고 되뇌었습니다. 더 많은 증거, 그들이 결코 발뺌할 수 없는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저의 연극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쇠약해지는 척했습니다.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벽을 짚고 걸었고 식사량은 점점 줄어 얼굴은 창백하고 몸은 말라갔습니다. 제 연기가 너무 실감났는지 지훈 씨도 진심으로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저를 병원에 데려가려 했지만 저는 그때마다 입덧이 심해서 그런 것뿐이니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는 안타까움과 죄책감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마 아내를 잘 돌보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을 겁니다. 한편 박 여사님 모자는 아주 흡족해했습니다. 그들은 약효가 나타나고 있다고 믿었고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부엌의 카메라는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담아냈습니다. 박 여사님이 저를 위한 보양식, 닭을 고고 있을 때 준서가 들어와 냄비 뚜껑을 열어보고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냄새 좋은데요, 어머니. 이거 정말 보양식이네요. 사람 하나 저 세상으로 보낼 만큼 기운이 펄펄 나겠어요. 박 여사님도 따라 웃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였습니다. 입 조심해라.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법이다. 어서 나가 있어. 내가 마지막 양념을 넣어야 하니까. 그러고는 그분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봉투를 꺼내 짙은 갈색 가루를 냄비에 쏟아붓고는 휘휘 저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제 속이 울렁거리며 진짜 헛구역질이 나왔습니다. 바로 저것, 제가 매일 먹는 척해야 했던 독약이 바로 저것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영상을 별도의 USB에 저장하여 가장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방어만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반격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손을 쓰기 전에 제가 먼저 판을 짜야 했습니다. 그들의 가면을 벗겨낼 상황, 그들의 연극을 끝장낼 무대를 제 손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는 그들이 결코 통제할 수 없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바로 병원. 계획은 제 머릿속에서 구체적으로 그려졌습니다. 입원할 만한 설득력 있는 핑계, 협조해줄 믿을 만한 의사, 그리고 박 여사님 모자가 자신들의 음모가 성공했다고 완전히 믿게 만들 비극적인 연극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저는 여느 때처럼 시어머니가 건네는 닭백숙 그릇을 받았습니다. 이모님의 고갯짓을 보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안심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감사 인사를 하고 즐거운 척하며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이 연극을 끝낼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이모님께 부탁해 몰래 국물과 닭고기, 조각을 미리 준비해둔 비닐팩에 담아 외투 주머니 깊숙이 숨겼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물증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온 가족이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을 때 저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과일을 깎고 있던 제 손이 갑자기 떨리더니 과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배를 움켜쥐고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아, 아파. 너무 아파요. 저는 힘없는 목소리로 신음했습니다. 옆에 있던 지훈 씨가 깜짝 놀라 달려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어디가 아파? 배가 끊어질 듯이 아파요. 여보, 우리 아기.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의 품에서 그대로 정신을 잃는 척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연기였습니다. 예전에 응급실에서 실습하며 배웠던 기술이었죠.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훈 씨는 정말로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번쩍 안아들고 끊임없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허둥지둥 구급차를 불렀지만 오직 박 여사님과 준서만이 서로에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걱정스러운 표정 뒤에 감춰진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자신들이 기다리던 날이 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구급차 안에서 저는 계속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귀는 모든 소리를 똑똑히 듣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가 흐느끼는 소리, 저와 아이에게 제발 아무 일도 없게 해달라고 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위로하는 박 여사님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진정해라, 아들아. 그냥 태동일 수도 있어.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하늘의 뜻이 그렇다면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니? 그분의 말은 체념한 듯 들렸지만 실제로는 감출 수 없는 희열이 담겨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응급실로 직행했고 지훈 씨와 가족들은 밖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바로 이때가 제 계획이 실행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응급실 당직 의사는 제 대학 시절 절친한 친구인 준영이었습니다. 저는 미리 그에게 연락해 이야기의 일부를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정의감 넘치는 준영이는 이야기를 듣고 망설임 없이 동의해 주었습니다. 응급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닭백숙 샘플이 담긴 비닐팩을 준영이에게 건넸습니다. 준영아, 이거 즉시 성분 분석 좀 의뢰해줘. 자궁 수축이나 유산을 유발하는 성분이 있는지 꼭 찾아내야 해. 준영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샘플을 받아 간호사에게 넘겨 검사실로 보내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야? 너무 위험하잖아. 미나야, 알아. 저는 단호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나한텐 다른 선택지가 없어. 이제 이 연극을 끝낼 수 있게 마지막으로 도와줘. 저는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준영이는 가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간호사에게 혈액 채취, 혈압 측정, 초음파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약 1시간 후 그는 일부러 아주 심각하고 슬픈 표정을 지으며 응급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황급히 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선생님, 제 아내는, 제 아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훈 씨가 희망을 놓지 않으려는 듯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준영이는 지훈 씨와 박 여사님을 번갈아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감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했지만 산모의 출혈이 너무 심해 태아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유산되었습니다. 산모는 3일간 입원하여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의사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진 후 응급실 앞 복도는 비통하고 무거운 공기에 휩싸였습니다. 남편 지훈 씨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하얀 벽에 등을 기댄 채 두 무릎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소리 없는 흐느낌에 따라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지만 그 고통스러운 침묵이 어떤 절규보다 더 가슴 아팠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단지 아이를 잃은 슬픔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는 자신의 무력함에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불안을 알아채지 못한 자신의 무심함과 둔함을, 아내가 홀로 고통받도록 내버려둔 자신을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관심과 가족들이 제게 준 압박이 이 비극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고통과 후회가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욕설보다 더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풍경 속에서 시어머니 박 여사님은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을 만한 명연기를 펼쳤습니다. 그분도 울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위로 굵은 눈물방울이 흘러내렸고 지훈 씨보다 더 비통해 보였습니다. 간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이동 침대에 누워 응급실을 나오는 제게 다가와 차갑게 식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나야, 내 며느리야, 내가 미안하다. 다 내 탓이야. 전부 내 탓이다. 내가 너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너를 힘들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아가, 무너지면 안 된다. 강해져야 해. 우린 아직 점잖니. 다른 아이를 또 가질 수 있어. 내가 약속하마. 이제부터는 너를 더 잘 보살피고 조금도 서운하지 않게 해줄게. 그분의 연기는 너무나 실감났습니다. 그분의 말은 너무나 절절해서 주변의 간호사들조차 감동하여 동정 어린 눈빛으로 그분을 바라볼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아마 이분이 정말 좋은 시어머니인데 불행한 일을 겪은 안타까운 가족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 누워있는 저, 모든 진실을 아는 저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역겨움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위선적인 얼굴을 단 1초도 더 보고 싶지 않아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지훈 씨와 저를 위로한 뒤 박 여사님은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잠시 바람 좀 쐬고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창문이 있는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은 아무도 자신에게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악마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홀로 서자 박 여사님은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쁨으로 인한 떨림이었습니다. 그분은 휴대폰을 귀에 대고 흥분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세요, 준서야, 내 아들. 일이 다 해결됐다. 그 애, 유산했어. 수화기 너머로 준서가 기뻐하며 소리치는 듯 했습니다. 박 여사님도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 끝났어. 우리 계획대로 모든 게 완벽하게 진행됐어. 의사가 태아가 약해서 유산된 거라고 하더구나.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 지훈이는 울고불고 난리고 심지어 자기 탓이라고 자책까지 하고 있다니까. 정말 멍청한 놈이지. 그분은 자신을 극진히 사랑하고 존경해온 아들에 대해 경멸이 가득한 말투로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너는 집에서 준비하고 있어. 진짜인 것처럼
슬픈 척 좀 하고 며칠 뒤에 조용해지면 우리끼리 축하 파티를 하자. 이제 기회가 왔어. 너는 빨리 좋은 처자 만나서 결혼하고 이 어미한테 진짜 적장손을 안겨줘야 한다. 이 집 재산은 전부 우리 모자 차지가 될 거야. 알았지? 그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얼굴은 만족감으로 환하게 빛났습니다. 깊은 숨을 내쉰 뒤 재빨리 표정을 바꿔 다시 슬픔에 잠긴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지훈 씨는 깊은 고통과 자책에 빠진 얼굴로 제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자신 때문에 저와 아이가 이렇게 되었다고 자책했습니다. 그는 첫 아이를 위해 준비했던 계획들, 아이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지, 아이 방을 어떻게 꾸밀지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그가 불쌍하면서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억울하게 고통받는 그가 안쓰러웠지만 그의 유약함과 줏대없음이 오늘날의 비극에 일조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저 침묵하며 눈을 감았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불쌍한 남편을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박 여사님도 자주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비통하고 후회하는 시어머니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전에는 한 번도 사온 적 없던 비싼 전복죽과 고급 영양제를 사들고 왔습니다. 침대 곁에 앉아 제 손을 잡고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나야, 밥 잘 챙겨 먹고 기운 차려야 한다. 이번 일로 무너지면 안 돼. 네가 건강해야 우리 지훈이도 기댈 곳이 있지.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 내가 너무 무심해서 너를 힘들게 했어. 앞으로는 절대 너를 슬프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마. 그분의 연기는 정말 실감났습니다. 그분의 말은 너무나 절절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분의 음모를 미리 알지 못했다면 저 역시 이 연극에 감동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역겨움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분의 달콤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는 악독한 저주처럼 들렸습니다. 그분은 제가 회복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건강해지면 아마도 사주가 안 좋다거나 집에 불운을 가져온다는 핑계를 대고 저를 내쫓을 계획이었을 겁니다. 저는 병상에 누워 검사 결과가 나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저의 유일한 희망이자 마지막 무기였습니다. 친구 준영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복잡한 한약재의 성분을 분석하는 것은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모든 것을 폭로해야 할까?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 가족은 어떻게 될까? 지훈 씨는 자신이 그토록 존경했던 어머니가 계모이자 피도 눈물도 없는 살인자라는 진실을 어떻게 감당할까? 그 충격을 견딜 수 있을까? 우리 결혼은 어떻게 될까? 수천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며 저를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힘들게 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냥 이 자연유산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나중에 적당한 이유를 대서 이혼하고 이곳을 영원히 떠나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훈 씨가 상처받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배에 손을 얹고 여전히 그 안에 존재하는 작은 생명을 느낄 때마다 그 생각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안 돼. 그렇게 할 수는 없어. 제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불분명한 존재가 되게 할 수는 없어. 저 악독한 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연극을 하도록 내버려 둘 수도 없어. 나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아이와 돌아가신 불쌍한 시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정의를 되찾아야 해. 그리고 마침내 제가 그토록 기다리던 날이 왔습니다. 다음 날 지훈 씨가 제게 줄 죽을 사러 나간 사이 준영이가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조심스럽게 봉인된 검사 결과지 한 장을 제게 건넸습니다. 미나야, 내 예상이 맞았어.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닭백숙 샘플에서 다량의 낙태초 성분이 검출됐어. 임산부에게는 사용이 금지된 약초야. 혈액순환을 극도로 촉진시켜서 자궁을 수축시키고 유산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어. 이 정도 양이라면 임신 초기 산모가 섭취했을 경우 태아를 지킬 확률은 거의 0에 가까워. 이건 명백한 고의적인 독살 시도야. 의심의 여지가 없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받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를 마주하니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낙태초.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기억났습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수첩에서 그분이 이 약초에 대해 언급했던 것이, 그분은 과거 박 여사님이 원치 않는 임신을 스스로 중단시키기 위해 몰래 이 약초를 사용했었다고 적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과거에 자신이 사용했던 바로 그 독약을 자신의 친손주를 해치기 위해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과지를 꽉 쥐었습니다. 이 얇은 종이 한 장이 이제 저의 정의의 칼이었습니다. 제 안의 모든 망설임과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강철 같은 결심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준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빛은 더 이상 연약하지 않았고 이상할 정도로 단호하게 빛났습니다. 준영아, 정말 고마워. 이제 내가 뭘 해야 할지 알겠어. 어떻게 할 건데? 당장 경찰에 신고할까? 아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이 연극 내 손으로 직접 끝내고 싶어. 내 남편, 그리고 그 가족들이 진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고 싶어. 한 번만 더 나를 도와줄 수 있겠어? 준영이는 경외심이 담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물론이지. 네가 뭘 원하든 내가 도울게. 저는 준영이에게 제 마지막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아기, 그 무엇보다 극적인 진실 폭로극에 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준영이는 그 위험성 때문에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내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제가 정의를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오던 날, 집은 평소보다 더 깨끗하게 정돈되고 꾸며져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제가 큰일을 겪었으니 몸보신을 해야 한다며 성대한 저녁상을 차려놓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랑하는 손주를 잃은 며느리를 극진히 보살피는 자애로운 시어머니처럼 보였습니다. 준서도 와 있었습니다. 그는 슬픈 척하며 가끔 한숨을 쉬고 형을 위로하는 말을 건넸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상실의 아픔을 함께 이겨내는 화목하고 사랑 넘치는 가족의 모습을요. 남편 지훈 씨는 여전히 자책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저를 부축했고 그의 눈빛은 항상 끝없는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에게 곧 닥칠 진짜 비극에 막이 오르려 한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은 앞으로 마주할 끔찍한 진실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저녁 식사는 어색하고 숨막히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계속해서 제 그릇에 음식을 놓아주셨습니다. 그 끔찍한 닭백숙이 아닌 진짜 영양가 있는 음식들이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아가. 기운 차려야지. 너무 슬퍼하지 마라. 하늘이 우리에게 다른 아이를 주실 게다. 그 아이와는 인연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렴. 그분은 인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분의 위로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먹었습니다. 먹어야 했습니다. 곧 제가 일으킬 폭풍에 맞서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했습니다. 식사 후 온 가족이 거실에 둘러앉았을 때 저는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모두에게 아이는 떠나갔지만 마음에 맺힌 것 없이 훌을 털고 이 집을 떠나기 위해 명확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떠난다는 말에 지훈 씨는 깜짝 놀라 제 손을 잡았습니다. 박 여사님과 준서는 서로에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은 아마 제가 유산에 대한 보상이나 위자료를 요구하기 위해 소란을 피우려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고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우선 모두에게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는 검사 결과지를 지훈 씨 쪽으로 밀었습니다. 당신은 건축가라 의학 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글자들은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지훈 씨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성분 분석 결과라는 제목을 읽으며 그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그는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내려갔고 마침내 결론 부분에 이르렀을 때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샘플에서 다량의 낙태초 성분 검출, 강력한 활혈작용으로 유산을 유발하며 임산부에게 사용이 금지된 약초임. 세상에 낙태초라니. 이게 대체 뭐야?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혼란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어머니께서 지난번에 제게 보신하라고 끓여주신 그 닭백숙의 검사 결과예요. 제 마른 거실 한가운데에 터진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지훈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류와 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준서의 얼굴은 이미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순간적인 혼란을 겪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분은 정말 노련한 연기자였습니다. 벌떡 일어나 제 얼굴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거짓말을 하는구나. 네가 꾸며낸 거야. 나를 모함하는 거라고. 나는 낙태초가 뭔지도 몰라. 네가 유산한 건 내 몸이 약해서 아이를 지키지 못한 탓이야. 이제 와서 그 죄를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게냐. 이 몹쓸 것. 우리 모자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거지? 그분은 정말 실감나게 연기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시어머니인 척 울부짖었습니다. 지훈 씨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고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미나야, 무슨 오해가 있는 거 아니야. 어머니는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야. 저는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순간까지도 그는 그 악독한 계모를 믿고 있었습니다. 오해라고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 영상이 모두의 오해를 풀어줄 거예요.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거실의 스마트 TV에 연결했습니다. TV 화면이 켜지고 방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박 여사님 모자의 대화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거실에서 투덜거리는 준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어머니 약이 엄청 효과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박 여사님의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그 의원한테 확실히 물어봤어. 보름만 계속 먹이면 용의 태아라도 못 버틸 거라고 했어. 지훈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동생을 번갈아 쳐다보았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부엌에서 희희낙낙하며 웃는 준서의 모습. 이거 정말 보양식이네요. 사람 하나 저 세상으로 보낼 만큼 기운이 펄펄 나겠어요. 그리고 마침내 박 여사님이 갈색 가루가 든 봉지를 꺼내 닭 냄비에 붓는 모습이 반박할 수 없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더 이상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지훈 씨는 망연자실한 채 TV 화면과 자신이 그토록 존경했던 어머니 그리고 늘 아꼈던 동생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박 여사님과 준서는 피 한 방울 없는 얼굴로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범죄가 이렇게 명백하게 기록되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연기하려 했고 발뺌하려 했지만 이 강철 같은 증거 앞에서 모든 말은 의미를 잃었습니다. TV 화면이 꺼졌지만 방금 화면이 보여준 끔찍한 영상과 소리는 여전히 공기 중에 떠돌며 우리 집의 아늑한 거실을 침묵의 법정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부인과 변명은 반박 불가능한 증거 앞에서
무의미해졌습니다. 박 여사님 모자가 공들여 쌓아 올린 완벽한 연극은 마침내 가장 적나라하고 참담한 진실 속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박 여사님과 준서는 여전히 석상처럼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가셨고 오직 극심한 공포와 절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졌다는 것을, 아주 처참하게 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음모와 계산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가장 무너져 내린 사람,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은 바로 지훈 씨였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앉아 계속 고개를 저으며 의미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어머니, 어머니. 그는 극심한 충격 상태에 빠져 이 잔혹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30년간 극진히 사랑하고 존경해온 어머니가 자신의 아내와 아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해치려 했다는 사실을요. 그가 어머니에게 바쳤던 믿음, 사랑, 존경, 그 모든 것이 단 몇 분 만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순하고 정이 많은 그에게 이 고통은 죽음보다 더 끔찍했을 겁니다. 저는 지훈 씨 곁으로 다가가 그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지훈 씨, 진정해요.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미나야, 말해줘. 이 모든 게 사실이 아니라고. 당신 지금 나한테 장난치는 거지? 저는 가슴 아픈 마음으로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이건 사실이에요. 나도 믿고 싶지 않았지만 이게 진실이에요. 그러고는 가방에서 돌아가신 그의 친어머니 은주님의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읽어봐요. 당신 어머니의 진실, 당신의 출생의 비밀, 그리고 저 사람들이 왜 우리 아이를 해치려 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지훈 씨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받았습니다. 그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갔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가 다시 떨리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사랑, 삶의 마지막 나날에 겪었던 고통, 그리고 박 여사님의 등장과 아버지의 배신에 대해 읽고 있었습니다. 책장 하나하나가 이미 산산조각난 그의 심장을 다시 한번 찌르는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그가 시할아버님의 유언장 사본이 있는 마지막 장을 읽었을 때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수첩에 얼굴을 파묻고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울음소리는 너무나 처절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불행했던 어머니, 고독과 배신 속에서 죽어가야 했던 어머니를 위해 울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비극적인 운명을 위해 울었습니다. 30년간 달콤한 속임수 속에서 살아오며 어머니의 원수를 어머니라 부르고 자신 바로 옆에 사는 사람들의 진짜 얼굴을 알아보지 못한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위해 울었습니다. 그는 저를 나무랐고 의심했으며 홀로 고통받게 했습니다. 진짜 범인은 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후회와 자책감이 그를 짓눌러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지훈 씨의 울음소리를 듣고 박 여사님도 정신을 차린 듯 했습니다. 가짜였을지 언정모성애는 그분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그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지훈아, 내 아들, 엄마 말 좀 들어봐. 하지만 지훈 씨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는 그의 눈에서 증오와 혐오감이 번뜩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분의 손을 매정하게 뿌리쳤습니다.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시오. 당신은 내 어머니가 아니야. 내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어. 당신들 두 사람의 배신과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다고. 지훈 씨의 폭발적인 분노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순하디 순했던 양이 마침내 궁지에 몰리자 포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준서는 형의 모습에 겁을 먹고 몸을 움츠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박 여사님은 자신이 키워온 아들에게 버림받자 모든 기력을 잃은 듯했습니다. 그분은 넉나간 눈으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분의 연극은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실패로 막을 내렸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그 자리에는 잿더미와 산산조각 난 가족, 그리고 아마도 영원히 치유될 수 없을 마음의 상처만이 남았습니다. 폭발적인 분노를 터뜨린 후 지훈 씨는 무서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고 그저 어머니의 수첩을 부서져라 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허공의 한 점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에 대한 모든 믿음, 어머니에 대한 사랑,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그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거대한 상처를 함께 치유해 나가기 위해 우리 앞에 놓인 길이 아주 길고 험난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훈 씨의 무너짐과 처절한 울음소리는 박 여사님 모자에게 남은 마지막 용기마저 산산조각 내는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적나라한 진실과 자신들이 수년간 기만해온 사람의 분노 앞에서 그들은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연극은 끝났고 이제 배우들이 심판을 받을 시간이었습니다. 늘 응석바디로 자라온 도련님 준서가 가장 먼저 무너졌습니다. 그는 부들부들 떨더니 갑자기 지훈 씨 옆으로 기어가 형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형,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다 엄마가 시켜서 그랬어. 엄마가 이렇게 안 하면 나중에 내가 빈털터리가 된다고 했단 말이야. 나는 그냥 엄마 말만 들었을 뿐이야. 제발 용서해줘, 형. 그는 모든 죄를 어머니에게 떠넘겼습니다. 비겁하고 치졸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었지만 그의 본성에 딱 맞는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친아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며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재산뿐만 아니라 자신이 모든 것을 바쳐 지키려 했던 아들까지도요. 그분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저와 지훈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더 이상 울부짖거나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포와 절망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었고 고급스러웠던 옷은 초라해 보였습니다. 지훈아, 미나야, 날 용서해다오. 그분은 더 이상 엄마라고 칭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탐욕에 눈이 멀었어. 나는 그저 우리 준서가 불쌍해서 나중에 고생할까봐 그랬을 뿐이다. 제발 부탁이다. 지난 세월 내가 지훈이를 돌봐준 정을 생각해서 이 가정을 생각해서 이번 한 번만 용서해다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약속하마. 우리는 여전히 한 가족이잖니? 저는 그들의 애원을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여전히 자신의 고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를 숙이고 울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단 한 톨의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역겨웠습니다. 준서의 비겁함이 역겨웠고 마지막 순간까지 위선을 떠는 박 여사님이 역겨웠습니다. 한 가족이요? 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며느리가 먹을 국에 독약을 타면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들과 함께 친손주를 죽일 계획을 짜면서 정을 생각하셨나요? 그리고 제 남편을 뻐꾸기 새끼라고 부를 때 당신이 그를 수십 년간 돌봐왔다는 사실을 기억이나 하셨나요? 제 질문 하나하나가 그들 모자의 심장을 찌르는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인 채 감히 저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느새 방구석에 숨죽이고 서서 온몸을 떨고 있던 이모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의 고된 노동으로 거칠어진 이모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님, 감사해요. 오늘 이모님이 아니었다면
저와 제 아이는 아마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거예요. 저희 모자의 목숨은 이모님께서 구해주신 거나 다름없어요. 제 말은 가장 잔인한 일깨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모님의 속삭임이 없었다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가사도우미의 용기가 없었다면 지금쯤 저는 아이를 잃었을 것이고 제 목숨조차 장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들 모자의 음모는 단순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살인 미수였습니다. 저의 선의에는 한계가 있을지 몰라도 법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저는 그들을 마지막으로 쳐다보고 제 결정을 말했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결정이었습니다. 박 여사님, 그리고 준서 씨, 당신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어요. 당신들의 사과로는 당신들이 저지른 짓을 결코 지울 수 없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쳤을 뿐만 아니라 신성한 모성애를 짓밟고 형제간의 우애를 짓밟았습니다. 이 죄는 제가 아니라 법이 심판할 겁니다. 저는 말을 마치고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경찰서죠. 저는 김미나라고 합니다. 살인 미수 사건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제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듣고 박 여사님과 준서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들은 울부짖으며 제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안 돼, 미나야. 제발 그러지 마. 내가 감옥에 가면 준서는 누가 돌봐. 형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감옥 가기 싫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뿌리쳤습니다. 악행을 저지르기로 결심했을 때 오늘의 결과를 생각했어야죠. 감옥이 두려우세요? 그렇다면 자신의 아이를 잃을 뻔한 엄마의 공포는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사건 경위를 기록하고 제가 제공한 모든 증거, 영상, 검사 결과, 수첩과 유언장까지 늘 수집했습니다. 박 여사님과 준서는 그날 밤으로 연행되었습니다. 넓었던 집은 순식간에 텅 비고 싸늘해졌습니다. 박 여사님은 조직적인 상해, 특히 임산부를 해하려 한 가중처벌 조항으로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범인 준서 역시 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결말은 탐욕과 악행, 그리고 맹목적인 믿음이 어떤 비극을 낳는지 보여주는 값비싼 교훈이었습니다. 정의는 더디게 올지라도 반드시 온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 운명의 밤이 지나고 우리 집은 장례식장 같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악인들은 처벌을 받았지만 그들이 남긴 상처는 남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은 지훈 씨였습니다. 자신의 출생의 비밀과 계모의 진짜 얼굴을 마주한 충격은 그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우울증에 걸려 말수가 줄었고 하루 종일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마주할 용기도 자기 자신을 마주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이 아내와 아이를 죽일 뻔했다며 자책했습니다. 그는 한때 다정하고 긍정적인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눈에는 끝없는 고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보는 제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분노는 지나갔고 사랑과 연민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 역시 박 여사님 모자의 연극에 희생된 피해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에게는 잘못이 없었습니다. 잘못은 그의 머릿속에 거짓을 심어준 어른들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 그를 버릴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곁에 남아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내기로 했습니다. 저는 모든 시간과 사랑을 그를 돌보는데 쏟았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를 격려하며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현재와 미래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친어머니가 남긴 수첩을 보여주며 그분이 그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었는지 알려주었습니다. 점차 저의 끈질긴 노력과 사랑의 지훈 씨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을 하기 시작했고 미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저를 품에 안고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저와 아이가 자신이 계속 살아갈 유일한 빛이자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행복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1년 후 저는 건강하고 토실토실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는 지훈 씨를 쏙 빼닮았지만 돌아가신 할아버님처럼 맑고 총명한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지훈 씨는 울었습니다. 그 행복의 눈물은 과거의 모든 고통을 씻어내 주었습니다. 제 아들은 할아버님의 유언에 따라 집안의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는 유일한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우리에게 기쁨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작과 밝은 미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슬픈 기억이 가득한 옛집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일부인 새로운 저택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충직했던 가사도우미 이모님도 가족처럼 모시고 왔습니다. 이모님은 우리 가족의 은인이었고 이제는 제 아들의 두 번째 할머니가 되어 아이를 정성껏 돌봐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정말로 평온해졌습니다. 지훈 씨는 예전 회사를 그만두고 제가 가족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유약하고 겁 많던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큰 시련을 겪은 후 그는 강하고 성숙해졌으며 저와 아이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돈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실과 믿음 그리고 폭풍우를 이겨낸 사랑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가끔 지난 일들을 떠올립니다. 그 운명의 닭백숙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분노를 느끼지 않습니다. 마음이 평온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고 길고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로운 새벽, 행복으로 가득 찬 새로운 시작이 우리 작은 가족에게 찾아왔다는 것을요.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한 편의 이야기, 미나라는 한 여성의 폭풍 같았지만 위대했던 여정이 끝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임신 소식에 벅찬 행복을 느끼는 순간부터 미스터리한 경고 앞에 공포에 떠는 순간, 그리고 마침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잔혹한 음모를 밝혀내는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숨죽이며 그녀의 발걸음을 따라왔습니다. 극적인 사건들이 잠잠해지고 정의가 실현되었을 때 아마 우리 각자의 마음에 가장 깊이 남는 것은 악인이 대가를 치렀다는 통쾌함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대한, 모성애에 대한, 그리고 진실의 힘에 대한 깊은 여운과 소중한 교훈일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소박한 행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4년간 현명한 며느리로 살아온 미나 씨가 마침내 임신이라는 기쁜 소식을 접했습니다. 늘 며느리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던 시어머니 박 여사님은 미칠 듯이 기뻐하며 손수 보양식인 한약 닭백숙을 끓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순간 충직한 가사도우미 이모님의 경고 섞인 속삭임은 미나 씨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녀는 기지를 발휘해 닭백숙을 먹지 않았지만 그로 인해 시어머니의 분노와 남편의 책망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압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미나 씨는 조용히 진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첫 번째 시어머니의 낡은 수첩을 통해 충격적인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 지훈 씨가 박 여사님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과 시할아버님의 유언장이 막대한 재산을 첫 번째 적장손에게 상속하도록 정해놓았다는 것을요. 모든 조각이 맞춰지며 끔찍한 음모가 드러났습니다. 박 여사님은 자신의 친아들 준서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미나 씨 뱃속의 아이를 없애려 독약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잔혹한 진실과 천인공노할 범죄 앞에서 미나 씨는 침묵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역으로 계략을 꾸며 유산을 위장하여 증거를 수집했고 마침내 온 가족 앞에서 박 여사님 모자의 진짜 얼굴을 폭로했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악인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후 진정으로 각성한 남편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며 행복으로 가득 찬 새로운 삶, 새로운 새벽을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를 돌이켜볼 때 가장 큰 교훈은 아마 유언장이나 막대한 재산이 아니라 신성한 두 가지 감정, 즉 모성애와 인간애의 극명한 대조에 있을 것입니다. 박 여사님도 어머니였습니다. 그분도 자기 자식을 사랑했고 친아들 준서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길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이기심과 맹목으로 변질되었고 마침내 범죄가 되었습니다. 자기 자식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그분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짓밟고 자신을 극진히 사랑해온 아들을 기만했으며 심지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작은 생명을 해치려 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독점이었습니다. 그분은 아들에게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 더러운 음모로 지름길을 가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자가 맞이한 결말은 잘못된 사랑에 대한 가장 값비싼 교훈이었습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사랑은 자식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격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비뚤어진 사랑과 대조되는 것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의 정 그리고 충성심이었습니다. 가사도우미 이모님, 그분은 단지 월급을 받는 고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침묵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옛 주인에 대한 충성심과 자신이 어릴 때부터 돌봐온 지훈 씨에 대한 애정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목소리를 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분의 속삭임은 드시지 마세요 라는 단 세 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한 생명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여전히 존재하는 선량함과 조용한 용기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를 가장 잘 대해주고 기꺼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혈연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인간애로 연결된 낯선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모님과 같은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귀한 보석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훈, 맹목적인 믿음과 각성의 대가에 대한 쓰라린 교훈이 있습니다. 미나 씨의 남편 지훈 씨는 아마 비난받기보다는 동정받아야 할 인물일 겁니다.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를 사랑했고 어머니에게 효도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맹목적인 효심, 줏대없는 유약함이 그를 악독한 계모의 손에 놀아나는 도구이자 장기말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알아챌 만큼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압박 속에서 아내를 지켜줄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감을 믿기보다 거짓된 간yen과을 믿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치른 대가는 아내와 아이를 모두 잃을 뻔했다는 것과 자신의 가족에 대한 너무나 끔찍한 진실을 마주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 마지막에 지훈 씨가 무너지는 모습은 세상의 남편들에게 깊은 경각심을 줍니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남편은 분별력과 주관,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냉철함을 갖추어야 합니다. 효도는 중요하지만 효도가 어머니가 아내에게 상처 주는 것을 맹목적으로 용납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그 행동이 양심과 도리에 어긋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효도하는 자식은 자신이 이룬 작은 가정의 행복을 지키고 부모님의 잘못된 행동을 막을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훈 씨의 각성은 비록 늦었지만 여전히 소중합니다. 그는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으며 마침내 아내와 아이 그리고 정의의 편에 서기로 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한 남자의 진정한 성숙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의미 있고 영감을 주는 교훈은 주인공 미나 씨에게 있을 겁니다. 그녀는 평소에는 온화하고 인내심이 강하지만 시련 앞에서는 매우 총명하고 강인하며 결단력 있는 현대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잔혹한 음모 앞에서 그녀는 울부짖거나
순응하거나 도망치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길을 택했습니다. 두려움을 신중함으로, 분노를 지능적인 행동 계획으로 바꿨습니다. 그녀는 맹목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자신의 지식과 침착함, 그리고 용기로 한 걸음, 한 걸음 증거를 수집하며 악인의 가면을 벗겨냈습니다. 미나 씨의 여정은 우리에게 한 여성의 진정한 힘이 근육이나 말싸움에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힘은 지혜와 굳건함, 그리고 특히 모성애에 있었습니다. 바로 뱃속의 아이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미나 씨는 그토록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모성애는 온화했던 한 여성을 어떤 어둠의 세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한 여전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했을 때 그녀는 복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즐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의를 선택했고 잘못을 저지른 자들을 법이 심판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문명과 인류애의 정점입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악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또 다른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의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라는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미나 씨의 인생이라는 책장을 덮으며 우리는 삶의 다채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는 달콤한 사랑과 조용한 희생이 있지만 어두운 음모와 끝없는 탐욕, 그리고 맹목적인 미신도 존재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달콤한 말 앞에 항상 신중하라고, 이성으로 모든 문제를 분석하라고, 특히 건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라고 경고합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비방이나 특효약을 맹신하지 마십시오. 그 화려한 말 뒤에는 치명적인 덫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과학을 믿으십시오. 의학적 지식을 믿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미나라는 한 여성의 폭풍 같았지만 위대했던 여정이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임신 소식에 벅찬 행복을 느끼는 순간부터 미스터리한 경고 앞에 공포에 떠는 순간, 그리고 마침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잔혹한 음모를 밝혀내는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숨죽이며 그녀의 발걸음을 따라왔습니다. 극적인 사건들이 잠잠해지고 정의가 실현되었을 때 아마 우리 각자의 마음에 가장 깊이 남는 것은 악인이 대가를 치렀다는 통쾌함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대한, 모성애에 대한, 그리고 진실의 힘에 대한 깊은 여운과 소중한 교훈일 것입니다. 미나 씨는 조용히 진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첫 번째 시어머니의 낡은 수첩을 통해 충격적인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 지훈 씨가 박 여사님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과 시할아버님의 유언장이 막대한 재산을 첫 번째 적장손에게 상속하도록 정해놓았다는 것을요. 모든 조각이 맞춰지며 끔찍한 음모가 드러났습니다. 박 여사님은 자신의 친아들 준서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미나 씨 뱃속의 아이를 없애려 독약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잔혹한 진실과 천인공노할 범죄 앞에서 미나 씨는 침묵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역으로 계략을 꾸며 유산을 위장하여 증거를 수집했고 마침내 온 가족 앞에서 박 여사님 모자의 진짜 얼굴을 폭로했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악인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후 진정으로 각성한 남편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며 행복으로 가득 찬 새로운 삶, 새로운 새벽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나 씨의 이야기는 선함과 진실의 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음모가 아무리 정교하고 위선이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결국 진실의 빛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이모님의 조용한 선행, 미나 씨의 용기, 그리고 지훈 씨의 각성. 이 모든 것이 함께 거대한 힘을 만들어 악을 이겨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양심에 따라 살고 정의를 위해 용감하게 맞서 싸운다면 마침내 정의와 행복이 우리에게 미소 지을 것이라는 믿음을 줍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의미 있고 영감을 주는 교훈은 주인공 미나 씨에게 있을 겁니다. 그녀는 평소에는 온화하고 인내심이 강하지만 시련 앞에서는 매우 총명하고 강인하며 결단력 있는 현대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잔혹한 음모 앞에서 그녀는 울부짖거나 순응하거나 도망치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길을 택했습니다. 두려움을 신중함으로, 분노를 지능적인 행동 계획으로 바꿨습니다. 그녀는 맹목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자신의 지식과 침착함, 그리고 용기로 한 걸음 한 걸음 증거를 수집하며 악인의 가면을 벗겨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방금 미나 씨와 함께 걸어온 여정은 여성의 힘에 대한 아주 다르고 깊이 있는 정의를 그려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힘이란 시끄러운 것, 불꽃 튀는 대립, 이기기 위한 말싸움 능력이라고 오해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미나 씨의 이야기는 정반대의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그녀의 힘은 당장 나무를 쓰러뜨리는 포효하는 폭풍이 아니라 조용히 흐르는 강물의 힘이었습니다. 겉은 고요하지만 그 안에는 가장 단단한 바위조차 닳게 하는 비범한 내면의 힘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힘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근육이 아닌 지혜에 있었습니다. 잔혹한 음모 앞에서 그녀는 무력하게 울부짖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두려움을 신중함으로, 분노를 지능적이고 계산된 행동 계획으로 바꿨습니다. 그녀의 힘은 잠 못 들 이루는 긴 밤 동안 단서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비상식적인 사건들을 연결하며 마침내 스스로 미끼가 되어 늙은 여우를 굴 밖으로 유인하기로 결심한 용기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폭풍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성의 힘, 어둠을 이기기 위해서는 주먹이 아닌 빛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두뇌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굳건함의 무한한 에너지원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로 그녀의 몸 안에서 자라나는 작은 생명에게서 왔습니다. 모성애, 창조주가 부여한 가장 신성하고 강렬한 본능이야말로 무적의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바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미나 씨는 그토록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은 온화하고 수능적이었던 한 여성을 진정한 여전사로 만들었습니다. 그 사랑은 그녀에게 억울한 비난에 맞설 용기를 주었고 거짓된 연극을 꿰뚫어 볼 통찰력을 주었으며 진실을 향해 끝까지 나아갈 결단력을 주었습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은 견고한 갑옷이자 방패가 되어 그녀가 어떤 어둠의 세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했습니다. 설령 그것이 한때 가족이라 불렀던 사람들에게서 오는 것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미나 씨의 힘의 정점은 그녀가 승리했을 때가 아니라 승리한 후의 선택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을 겁니다. 모든 증거가 손에 들어오고 악인들의 진짜 얼굴이 벗겨졌을 때 그녀는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통쾌하며 그들을 모욕하고 그들의 몰락을 즐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의를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사회의 공정한 저울인 법이 잘못을 저지른 자들을 심판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문명과 인류애의 정점입니다. 복수는 순간적인 통쾌함을 줄 수 있지만 결국 자신이 적을 쓰러뜨리기 위해 사용한 바로 그 도구로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게 됩니다. 반면 정의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지속적인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미나 씨는 우리에게 아주 깊이 있는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악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또 다른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의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미나 씨의 인생이라는 책장이 서서히 닫힐 때 삶의 다채로운 그림이 우리 눈앞에 선명하게 펼쳐집니다. 그것은 밝고 어두운 실들이 교차하며 짜인 양탄자와도 같습니다. 달콤한 사랑과 조용한 희생이라는 밝은 실이 있는가 하면 음모와 끝없는 탐욕, 그리고 맹목적인 미신이라는 어두운 실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보다도
진짜와 가짜 정보가 뒤섞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보내는 깊은 경고입니다. 첫 번째 경고는 겉보기에 좋아 보이는 말과 행동 앞에 신중하라는 것입니다. 박 여사님은 4년간 완벽한 시어머니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달콤한 말과 세심한 보살핌으로 공들여 쌓아올린 연극이었습니다. 그 관심의 이면에는 끔찍한 음모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사람의 마음이 가장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살아가되 결코 경계심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이성으로 분석하고 시간으로 검증하십시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누군가를 완전히 신뢰하는 섣부른 판단은 금물입니다. 가족 이야기 채널과 함께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경청하고 되새겨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미나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정의에 대한 믿음을 더하고 삶의 불의에 맞설 용기를 얻으며 가정 내 신뢰의 가치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의미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공유를 잊지 마시고 이 아름다운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